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오늘 사연자는 가족을 위해 하마터면 자신의 본분까지 잊을 뻔했다가 정신을 번쩍 차리셨다는데요. 과연 어떤 사연인지 들어보겠습니다. 오늘도 두 가지 사연 준비되어 있는데요. 끝까지 함께 해주실 거죠?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해 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꾹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검사 출신 변호사로 일하고 있는 40대 남자입니다. 저는 최근 검사직을 그만두고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했어요. 사무실만 개업하면 일도 많고 금방 정신없이 바빠질 줄 알았는데 제 착각이더군요. 검사를 그만둘 때 주변 선후배들이 그냥 그만두지 말고 붙어 있으라고 법원 밖으로 나오면 세상이 차갑다고 하더니만 그게 사실이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40년 넘게 살면서 최근처럼 한가하게 살아본 건 처음이에요. 그동안은 매일 일에 치여서 항상 가정에 소홀한 남편, 애들 일에는 관심 없는 아빠, 부모님 일은 항상 뒷전인 아들이었는데 사무실 개업하고 마땅히 일이 많지 않다 보니 매일 칼퇴근은 물론이고 주말에도 매주 쉬었죠. 갑자기 달라진 일상에 놀란 건 저뿐만이 아니라 가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매일 7시면 집에 들어오고 주말에도 항상 집에 있으니 다들 어색해하는 것 같더라고요. 한가해진 제 모습에 아이들은 좋아했지만 아내와 부모님께서는 걱정을 하셨습니다. 이번 주도 일이 별로 없어? 자꾸 이래서 사무실세나 제때 낼 수 있는 거야? 그러게 당신이라도 그냥 직장에 붙어 있으라니까. 변호사 사무실은 뭐 아무나 하는 줄 알아. 아내가 하는 말도 이해가 되는 게 아내는 약사예요. 아내도 본인이 약국을 운영하다 보니 수입이 불규칙합니다. 그런 와중에 저까지 잘 다니던 직장을 때려치우고 사무실을 내버렸으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그럼 내가 대책도 없이 그만뒀을까봐? 나도 다 생각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검사로 일할 때는 애들한테 신경 안 쓴다고 매일 다른 아빠하고 비교하더니만 이제야 좀 아빠 노릇 하려니까 왜 또 잔소리야. 애들하고 시간 많이 보내는 거야 좋지만 가장이 일은 해야지. 왜 그렇게 사람이 중간이 없어? 이렇게 한가한 것도 잠깐이야. 이제 조금 있으면 입소문 나서 금방 또 바빠질 거야. 그때 가서 또 애들하고 시간 안 보내니 어쩌니 그러지 말고 지금이라도 그냥 좀 쉬게 놔둬. 그때까지만 해도 시간이 지나면 금방 알아서 일이 잘 풀릴 줄 알았어요. 물론 저도 아내의 잔소리가 다 듣기 싫었습니다. 저도 지난 15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일만 하며 살았는데 적어도 몇 달은 여유 좀 부려도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그런데 생각보다 입소문이 나는데 시일이 걸리더군요.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한 지 석 달이 넘도록 제대로 된 사건 하나 맡지 못하고 사무실에 파리만 날리고 있었어요. 모아둔 돈에 퇴직금까지 다 투자해서 사무실을 얻은 건데 이러다 망하면 어쩌나 싶더군요. 불안했던 저는 여기저기 변호사 동료들을 만나며 이런저런 정보를 얻으러 다녔어요. 그런데 이쪽 사정도 몇 년 전과는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로스쿨 생기고 나서 워낙 젊은 변호사들이 많이 생기니까 이 시장도 많이 변했어. 우리도 가만히 넋놓고 있으면 안 되고 여기저기 사람들도 많이 만나면서 영업도 해야 돼. 뭐 영업? 아무리 시장이 변했다고 해도 그렇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명함이라도 뿌리라는 거야? 친구들의 이야기에 저는 놀라 말문이 막혔습니다. 로펌도 워낙 많아지고 로스쿨 졸업생들이 늘어나면서 변호사들이 전보다 많이 힘들어졌다는 거야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 정도로 힘들 줄은 몰랐어요. 너희 아버지 제약회사 임원으로 퇴직하셨잖아. 그럼 병원이나 약사들 아는 사람 많으실 거 아니야. 그쪽으로 한번 제대로 소개받아서 영업해봐. 요즘은 이것저것 기웃거리면서 일거리 찾아다니는 것보다 전문 분야 하나 뚫어서 일하는 게 제일이야. 현재 변호사로 사무실을 개업해 일하고 있는 친구들 이야기를 듣다 보니 제가 현실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무작정 사표를 내고 나왔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친구들 말처럼 저는 우물 안에 개구리가 맞았습니다. 법조인이면 학교에서 배운 대로 세상을 조금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들고 정의 구현에 힘쓰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어요. 검사든 변호사든 처자식의 생계가 달린 일이니 먹고 살려면 뭐든지 해야 하죠. 저는 친구들의 조언을 받아들여 그 주 주말에 아이들을 데리고 본가에 갔습니다. 친구 녀석들에게 들은 대로 아버지께 도움을 받고자 해서요. 하지만 그 또한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보통 고지식한 게 아니에요. 사실 청렴하고 윤리적인 걸로 따지면 제가 아니라 저희 아버지께서 법조인이 되셨어야 해요. 그 정도로 앞뒤 딱 막히고 융통성 없는 걸로 유명해서 법 없이도 살 뿐이셨죠. 어려서부터 아버지는 우리 집의 가장이나 왕이나 다름없었어요.
워낙 고지식하고 본인만의 철학이 확실한 분이다 보니 자식뿐만 아니라 어머니까지 아버지의 말대로 하지 않으면 난리가 났죠. 제가 검사가 됐던 것도 동생이 일찍 시집을 간 것도 다 아버지의 계획이셨어요. 우리 집의 모든 일은 아버지의 결정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게 없을 정도로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아버지의 생각대로 움직여야 했어요. 사실 저는 검사보다 학교 선생님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교대에 가려고 했는데 아버지의 반대로 법대에 가야 했습니다. 네 성적이면 법대 들어가고도 남을 실력인데 아깝게 교대는 무슨 교대야? 괜한 소리 하지 말고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법대 들어가서 군 제대하자마자 사법고시 준비해. 지금이야 나이도 먹고 제 가정도 생겼으니 아버지의 말에 한마디 토라도 달 수 있지만 어린 시절부터 학창시절까지는 아버지가 무서워서 제 생각을 제대로 이야기하지도 못했어요. 그래도 애가 고등학교 1학년부터 3년 내내 지망학교로 교대라고 쓸 만큼 선생님이 하고 싶다는데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좀 하게 놔둬요. 그전까지 아버지에게 찍소리도 안 하시던 어머니마저 제 꿈을 위해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반기를 드셨지만 통할 리 없었습니다. 고등학교도 간신히 졸업한 당신이 뭘 한다고 떠들어? 내 아들은 내가 잘 알아. 오태영, 내 아들은 앞으로 큰일 할 녀석이야. 좁아터진 학교에 있기는 아까운 놈이라고. 40년 넘게 평생 직장생활만 하셨던 아버지는 당신이 평생 남의 밑에서 회사만을 위해 젊은 날을 바치며 살아온 게 가장 큰 후회가 된다며 저에게는 항상 남자는 사회에 큰 업적을 남길 수 있는 큰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하셨어요. 그게 바로 검사였죠. 정치부 검사가 돼서 신문이나 뉴스에 제 이름이 나오는 그런 검사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셨어요. 아버지의 말을 거역할 수가 없었던 저는 검사가 됐습니다. 결혼도 검사가 되자마자 1년도 되지 않아 아버지의 지인 소개로 만난 여자와 결혼했어요. 아내는 아버지께서 잘 아시는 대형 약국 원장님 소개로 만나게 됐죠. 제가 원해서 나간 선자리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아내와는 서로 성격이나 취미도 잘 맞아서 만난 지 1년 만에 결혼을 결심했어요. 그전에도 크게 여자한테 관심이 있거나 제대로 된 연애를 해보지 않아서 아내 정도면 결혼해도 되겠다는 생각에 고민할 거 없이 결혼했죠. 그때까지도 아버지는 제 인생의 가장 큰 결정권자였고 그 점에 저도 불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검사를 그만두겠다고 했을 때 아버지와 꽤 오래 실랑이를 벌였어요. 저는 이미 회의감이 들 정도로 검사라는 일에 정이 떨어진 상태였고 아버지는 그런 제 마음을 이해해 주실 리 없었습니다. 사표는 절대 안 돼. 너 사표 내는 날엔 이 아버지랑 인연 끝나는 줄 알아. 아버지 직장 다닌 거에 비하면 얼마 안 되지만 저도 15년 넘게 검사로 살았어요. 이 정도면 저도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해요. 제가 원하던 일은 아니었어도 신입 검사 시절에는 나쁜 놈들 감옥에 보내며 희열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연차가 점점 쌓일수록 검사라는 게 항상 바르고 옳은 일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이런 걸 점차 깨닫게 되면서 이 일에 회의감이 들었어요. 어느 순간 이러다가 내가 검사가 아니라 범죄자에 더 가까운 인간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겁이 확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만두게 된 거예요. 아버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더 변호사로서 확실한 입지를 다지고 싶었던 건데 제 생각처럼 일이 잘 돌아가지 않으니 결국엔 아버지께 도움을 받고자 찾아갔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간 이유는 저 혼자 가면 아버지께서 저와 절대 마주 앉아 식사도 안 하시려고 하셔서 애들을 데리고 간 거예요. 애들이라도 데리고 가면 아버지께서 손주들 왔다고 반겨주시고 같이 앉아서 식사라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네 말은 지금 나더러 내 아들 변호사 됐으니 일 좀 달라고 친구들한테 구걸이라도 하란 소리냐? 역시나 아버지는 제 입에서 아시는 분들을 소개해달라는 말이 나오자마자 눈을 크게 뜨시고 원성을 높이셨어요. 아버지, 그런 말이 아니고요. 변호사는 특정 전문 분야가 있으면 홍보하는 데 더 좋다고 해서요. 이 기회에 아버지 주변 분들 제가 도와드릴 수 있으면 더 좋잖아요. 아이고, 기껏 나라에 보탬되는 일 하라고 평생 뒷바라지 해뒀더니만 이제는 아예 장사꾼이 됐어. 씨알도 안 먹히는 소리였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검사로 있는 지난 15년 동안 주변에서 별의별 부탁을 받았어도 저를 생각해서 한 번도 제게 부탁을 해본 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네 검사 인생에 조금이라도 문제 생길까봐 얼마나 조심하면서 살았는데 너는 자존심도 없이 나더러 남들한테 일 달라고 부탁이나 하러 다니라는 거냐?
평소 같으면 아버지가 그 정도 하시면 저도 더 말하지 않았을 텐데 그날은 유독 저도 기분이 안 좋기도 했고 속상해서 말이 좋게 나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다 하면서 살았는데 아버지는 이 정도 부탁도 못 들어주세요? 알겠어요. 저도 더는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안 할 거니까 그런 줄 아세요. 아버지와 제 사이가 틀어지기 시작한 건 그때부터였습니다. 저도 처자식이 있고 나이도 들었으니 이제 아버지께서 저를 이해해 주실 줄 알았는데 아버지의 마음은 달랐나 봐요. 한 번도 아버지의 말씀을 거역한 적이 없었던 제가 상의도 없이 검사일을 그만두고 변호사로 개업하겠다고 하니 아버지도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셨나 보더라고요. 처음 몇 달은 저를 보고 싶어 하시지도 않았어요. 그때가 아마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변호사 사무실만 개업하면 알아서 손님이 줄을 설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인터넷에 아무리 홍보하고 광고를 하고 다녀도 눈에 띄게 일이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거기다가 급한 마음에 들어오는 대로 무슨 일이든 해보겠다고 닥치는 대로 일을 받아서 했더니 오히려 검사로 일할 때보다 회의감이 들 때가 더 많더라고요. 제가 그래도 사법고시 성적도 꽤 우수했고 검사로서의 위치도 괜찮았던 사람인데 일이나 구걸하러 다니고 변호하고 싶지 않은 범죄자들까지 변호하고 다니려니 하루하루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워낙 일감이 많지 않다 보니 한 사건 한 사건이 저에게는 중요했습니다. 회의감이 들든 자괴감이 들든 들어오는 대로 열심히 하다 보면 언젠가는 변호사로서도 자리를 잡을 수 있는 날이 올 거라고 기대했어요. 제가 원래 이런 사람은 아니에요. 무엇보다 제 자존심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었는데 저도 나이가 들기는 하는지 사람이 좀 변하긴 변하더라고요. 그전에는 아내가 조금만 듣기 싫은 소리를 해도 버럭버럭 소리를 지르고 다 귀찮아했었는데 검사 일을 그만두고 저도 별의별 일을 다 겪고 나니 나 자신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가족들과 떨어져 산 세월이 길어서 그런지 아내나 자식들이나 제 편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었어요. 한참 변호사 사무실에 일이 없어서 혼자 우울해서 술을 먹고 대리를 해 집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제가 깨워도 계속 안 일어났는지 대리기사가 저를 차에 둔 채 돌아갔더라고요. 제가 잠에서 깼을 때가 새벽 1시가 넘었었어요. 저는 놀라서 핸드폰부터 확인했는데 저에게 걸려온 전화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순간 마음이 울컥할 정도로 좋지 않았습니다. 남편이자 아버지가 연락도 없이 새벽 1시가 될 때까지 집에 들어오지 않았는데 어떻게 아내도 아이들도 전화 한 통을 안 할 수가 있나 싶어서요. 마음속으로는 너무 서운했지만 티를 낼 수가 없었습니다. 별거 아닌 일에 남자가 너무 쪼잔하게 구는 것 같아서요. 그런데 더 충격적이었던 건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새벽에 들어가 샤워까지 하고 잠이 들었는데 다음날 아무도 저에게 어제 몇 시에 들어왔는지 물어보지 않더라고요. 순간 저도 모르게 기분이 상해서 혼자 괜히 궁시렁거리게 됐어요. 아빠가 어제 저녁에 늦게 들어왔는데 어떻게 한 놈도 연락을 안 할 수가 있어? 당신도 그래. 남편이 새벽까지 안 들어왔는데 잠이 와? 쪼잔해 보일까봐 서운한 티를 최대한 안 내려고 했는데 결국은 제 입으로 이야기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아내와 아이들의 반응이 오히려 놀라웠습니다. 이 사람이 새삼스레 왜 이래? 결혼하고 지금까지 10년 넘게 같이 사는 동안 당신이 언제 나한테 몇 시에 들어왔냐, 몇 시에 잤냐 한 번이라도 물어본 적 있어? 내내 남처럼 살아놓고 이제 와서 왜 친한 척이야, 어색하게. 자고로 부모는 자식의 거울이라 했어. 아빠는 지방 있는 동안 내 생일날도 한 번도 전화 안 했으면서 내가 아빠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확인까지 해야 돼? 그러게. 너희 아빠 웃긴다. 회사 그만두는 것도 일절 상의도 없이 마음대로 정한 사람이 갑자기 귀찮게 왜 저런다니? 내가 놀면서 그랬어? 일이 바쁘니까 그런 거지. 사람이 농담 한 번 한 거 가지고 괜히 왜 정색하고 그래? 생각지도 못한 아내와 아들의 반응에 저는 너무 무안해서 괜히 큰 소리를 냈어요. 사실 저도 다 압니다. 제가 검사 일을 하는 동안 너무 바빠서 아내 혼자 아이들을 다 키웠어요. 심지어 검사 일이라는 게 직업을 많이 옮겨 다니기도 해서 둘째 돌 지났을 때부터 학교에 들어갈 때까지는 제가 지방에 있는 바람에 아내가 혼자 애 둘을 키웠습니다. 그때 아내와 정말 많이 싸운 것 같아요. 주말에도 일이 많으면 올라오지 못해서 2주에 한 번 집에 올까 말까였는데 오랜만에 만나서도 얼굴만 보면 서로 싸워서 한 번은 제가 한 달 동안 집에 안 올라온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하필이면 둘째가 열감기가 심하게 걸려서 아내가 혼자 고생했나 봐요.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아내가 저를 남보듯 하기 시작한 게요. 아빠, 그냥 할 말 없으면 말하지 마.
지난 몇 년간 아빠 지방에서 이런다고 엄마가 혼자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데 미안한 줄도 모르고 아직도 그렇게 일핑계만 대? 엄마는 뭐 일 안 하고 놀았냐? 딸까지 나서서 저에게 뭐라고 하는데 말문이 턱하고 막히더군요. 처음엔 이 집에서도 내 편이 아무도 없구나 싶은 마음에 서운하다가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마치 지금의 제 모습이 예전에 저희 아버지를 보는 것 같아서요. 어머니도 저도 동생도 아버지와 말이 통하지 않아 언젠부턴가는 아예 말도 안 하고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않고 한 집에 살아도 남처럼 지냈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제가 너무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내는 혼자 약국에 출근하면서도 애 둘까지 키우느라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텐데 당시에 저는 제 일이 너무 많고 잠도 제대로 못 자가며 일한다고 매일 힘들다고 짜증만 부렸던 것 같거든요. 저는 절대 아버지 같은 남편, 아버지가 되고 싶지 않았었는데 어느새 저도 아버지와 똑같은 어른이 되어 있었어요. 그제야 그동안 제가 얼마나 잘못하고 살았는지 뼈저리게 느끼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든 제 힘으로 더 성공하는 모습을 가족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전과는 달리 좋은 아빠, 좋은 남편이 되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니더군요. 사람이라는 게 다 때가 있는 거더라고요. 저 나름대로 아내에게 전보다 살갑게 대하고 아이들과도 잘 지내보려고 노력했지만 이미 서로의 마음에 쌓인 서운함과 실망감이 쉽게 해소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 남은 인생은 일보다 아내와 아이들을 위해 살겠다 다짐했어요. 평소 안 하던 짓을 갑자기 한다는 게 저로서도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몇 년 후 아이들이 모두 다 성인이 돼서 독립해 나갈 때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주어진 대로 일도 열심히 하면서 가정에도 소홀하지 않기 위해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면 아내와 함께 저녁 준비를 했어요. 주말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가족들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처음엔 낯설어하던 아내와 아이들도 제가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는 조금씩 마음을 여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노력하니 확실히 많은 게 달라지더라고요. 전에는 내가 나가서 뭘 하는지 언제 들어오는지 감심도 없던 가족들이 먼저 저에게 전화도 하고 주말에 같이 영화를 보러 가자고 하기도 했어요. 소소한 변화들이 저도 좋았습니다. 검사로 바쁘게 살 때는 제 가정보다 밖의 세상이 더 중요했어요. 말도 못하는 아이들에게 신경 쓰는 것보다 하루라도 빨리 검사로서 인정을 받는 게 더 중요한 제 목표라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더군다나 그때는 매일 신경이 날카롭게 예민해져 있었고 뭘 해도 행복하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일이 잘 풀리지 않아도 가족들과 매일 일상을 함께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가 풀리고 주말이 기다려지기도 했습니다. 길에서 맛있는 걸 보면 아내와 아이들이 떠올라 약속이 있더라도 얼른 포장해서 집에 가지고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저도 제가 이 정도로 변할 줄은 몰랐는데 서서히 달라지는 제 모습이 싫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라는 사람을 가만 보면 멀티가 안 되는 사람인 것 같아요. 하나를 깨닫고 나면 꼭 하나를 잃어버리고 말죠.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한 이후 아버지와의 관계가 대면대면하게 된 이후에는 부모님께 연락도 잘 안 드리고 찾아뵙는 일도 많이 줄었어요. 사실 가도 아버지께서 저를 본체도 안 하시고 외면하시니 저도 가기 싫더라고요. 명절 때도 잠깐 가서 제사만 후딱 지내고 도망치듯 일찍 와버렸어요. 그런데 명절이 지나고 며칠 뒤 오랜만에 여동생에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오빠 너무하는 거 아니야? 아무리 바빠도 그렇지 명색이 명절인데 제사만 지내고 후다닥 갔다며? 나도 오빠한테 할 얘기 있어서 이번엔 좀 얼굴 보나 했더니 변호사 돼도 바쁜 거 똑같네 뭐. 그동안 제가 제 처자식 신경 쓸 겨를도 없이 살았었는데 동생이라고 달랐겠습니까? 이미 시집가서 애까지 낳고 사는 동생 안부까지 묻고 살 정도로 한가하지 않았었죠. 아버지가 나만 보면 으르렁거리시는데 가시방석 같아서 더 앉아있을 수가 있어야지. 근데 너는 나한테 무슨 할 말 있는데? 여동생은 사회생활도 안 해보고 일찍이 시집 가서 세상 물정을 잘 몰라요. 그래도 다행히 매제가 사업도 하고 집안도 괜찮아서 어려운 일 없이 잘 사는 걸로 알고 있었죠. 그런데 여동생이 뜬금없는 소리를 했어요. 오빠도 이제 변호사 사무실 개업했으면 이혼소송 같은 것도 변호하고 그런 거야? 결혼한 여동생 입에서 이혼 소리가 나오는데 반가울 오빠가 어디 있겠어요. 저는 얘가 갑자기 무슨 소리를 하는 건가 싶어 왜 그러냐고 물었습니다. 당연히 이혼 소송도 하지. 근데 네가 이혼 소송은 왜 궁금해하는데? 엄마한테 듣기로는 김서방이 매일 술만 많이 먹고 다닌다던데 혹시 무슨 문제 있어?
아니, 문제는 무슨. 그냥 친구 중에 물어보는 애들이 있어서 물어봤어. 나중에 만나면 다시 물어볼게. 싱겁기는. 오빠 요즘 엄청 열심히 일하고 있으니까 주변에 변호사 필요하다는 사람 있으면 무조건 소개해. 아 참, 매제는 사업 잘 돼가지? 매제한테도 사업하는데 힘든 점 있으면 바로 연락하라고 하고. 그 사람이 하는 일이야 항상 똑같지 뭐. 그리고 오빠, 아버지 요즘 소화도 자꾸 안 된다고 하시고 두통도 심하다고 해서 다음 주에 검사 받으려고 병원에 예약해뒀어. 시간 나면 한번 찾아뵙던지 전화라도 드려. 명절이라고 며칠 전에 다녀왔는데 뭘 또 가. 그리고 아버지가 머리 아프다고 하는 게 뭐 하루 이틀이야. 우리 마음에 안 드실 때마다 머리 지끈지끈하다고 원래도 진통제 달고 사시잖아. 그랬습니다. 바로 며칠 전 명절에 갔을 때도 저에게 일은 좀 많냐고 물으시길래 이제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고 했더니만 양손으로 머리를 부여잡으시면서 짜증부터 내셨어요. 저 때문에 속이 답답해서 죽겠다고요. 그러게 그냥 직장에 붙어 있다가 때 되면 승진해서 부장 되면 얼마나 좋아. 왜 괜한 고생을 사서 하는지 내가 요즘 너만 생각하면 잠도 안 오고 머리가 깨질 것 같다. 남들은 아들이 변호사라고 하면 좋아서 여기저기 자랑하고 다니는데 아버지는 왜 자꾸 그러세요? 검사든 변호사든 제가 다 알아서 잘하고 있으니까 괜한 걱정하지 마세요. 저만 보면 듣기 싫은 소리를 하시니 저도 더는 듣기 싫어서 아버지와 대화하고 싶지 않았어요. 동생이 아버지를 모시고 병원에 간다는 이야기도 분명히 듣기는 했지만 동생이 알아서 하겠거니 하고 일절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아버지께서 동생과 병원에 가기 며칠 전 혼자서 새벽 기도를 하러 가시다가 길에서 쓰러지셔서 급하게 병원으로 실려가셨어요. 아버지의 검사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원래도 당뇨가 있으셨는데 신부정 증상이 있다고 바로 입원해야 한다고 했대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입원하신 지 하루 만에 발작을 일으켜 응급수술을 하던 중 돌아가셨습니다. 정말 하늘이 무너진다는 말이 바로 이런 상황을 두고 하는 말이더군요. 저는 우리 아버지만큼은 분명 100살까지 사실 줄 알았어요. 언제나 호랑이처럼 꼿꼿하시고 무서웠던 아버지께서 이렇게 허망하게 가실 줄은 정말 생각도 못했습니다. 저는 도대체 무슨 정신으로 장례를 치렀는지 모르겠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게 장례가 끝날 때까지 믿기지 않아 내내 멍한 상태로 있었죠. 어머니도 동생도 혼절할 정도로 충격을 받아 장례식장은 온통 물음바다였어요. 장남인 제가 누구보다 강하게 어머니와 동생을 챙겼어야 했는데 저조차도 충격에 휩싸여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그때 아내와 아이들이 있어서 천만다행이라고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내는 저는 물론 어머니와 동생까지 살뜰하게 챙겼어요. 거기다가 아직 어리다고만 생각했던 아이들도 어느새 제 옆에 서서 제 손을 잡고 의젓하게 조문객을 맞았습니다. 저는 제 가족을 위해서라도 정신 똑바로 차려야겠다고 생각하고 고개를 흔들어 정신을 차렸습니다. 제 인생을 통틀어 그날이 아마 가장 후회되는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동안 저는 제가 잘난 인간인 줄 알았습니다. 무엇보다 강하고 무엇보다 단단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저는 한없이 모자라고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이 나이 먹고도 아버지에게 제대로 말 한마디 하지 못해서 대면대면한 상태로 해결되지 않은 숙제를 떠안은 채 아버지를 떠나게 했습니다. 화가 났어도 자존심이 상했어도 조금만 참고 아버지와 차분하게 이야기를 나눴어야 했는데 매일 도망만 다니고 회피했던 제가 무엇보다 싫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평소 아버지와 사이좋은 부자관계로 지냈던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저도 슬슬 나이가 드니 같은 가장으로서 아버지의 마음이 전부는 아니어도 이해가 되긴 되더라고요. 당시에는 아버지도 모두 다 저희를 위해서 내린 결정이었을 거예요. 가족을 누구보다 아끼고 사랑하지만 그들을 진심으로 위하는 방법을 잘 모르셨던 것뿐이었죠. 아버지 유품을 정리하던 중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까지 적으시던 일기장을 찾았어요. 아버지께서 남기신 일기장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게 정말 우리 아버지가 적은 게 맞나 싶었습니다. 그 정도로 아버지가 적은 내용이 아닌 것 같았어요. 일기장에는 온통 가족들을 걱정하고 위하는 마음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아내고 딸이고 둘 다 마음이 약하고 여려서 걱정이다. 그래도 아들이 있어서 다행이다. 언제나 똑똑하고 현명한 우리 아들이 어련히 알아서 아내와 태미 잘 챙길 거라 믿는다.
평생 엄마나 여동생에게 말이나 행동 모두 다정하게 구신 적도 없는 아버지였지만 그래도 항상 마음으로는 걱정하고 계셨는지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어머니와 동생을 걱정하시며 제가 알아서 잘 할 거라고 믿고 계시더라고요. 아버지의 일기장은 저의 보물 1호가 됐습니다. 아버지와 제 사이에 정이라고는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그 일기장을 보고 나서는 아버지께서 저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셨는지 알겠더라고요. 아버지의 일기장이 효과가 있었던 게 그 전에는 나 사느라 바빠서 어머니나 동생을 돌봐야겠다는 생각조차 안 했었는데 그래도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는 확실히 전보다 어머니나 동생이 마음이 쓰였어요. 아버지 말대로 엄마나 동생 둘 다 저랑 달리 마음도 약하고 힘든 일이 있어도 잘 말을 안 하는 성격이라 제가 더 자주 챙기려고 노력했죠. 그러던 중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날은 어머니 생신이 지난 지 며칠 되지 않았을 때였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처음으로 맞는 어머니 생신이라 이래저래 마음이 쓰여서 가족들 모두를 우리 집으로 초대했어요. 어머니도 처음엔 아버지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생일을 챙기냐고 하셨지만 막상 집에 모두 모이니 어머니도 덜 우울해하시고 손주들 재롱에 미소도 지으셨습니다. 어머니도 어머니였지만 그날 여동생이 더 신경 쓰였던 게 동생 얼굴이 너무 좋지 않았어요. 원래도 입이 짧고 먹는 걸 즐겨하지 않는 애라 워낙 몸도 마르고 잔병치레도 달고 사는 애예요. 평소에도 컨디션이 좋을 때보다 좋지 않을 때가 많은 앤데 그날은 유독 말도 없고 힘도 없는 게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며칠 후 회사 근처에서 동생이 좋아하는 빵을 사서 퇴근길에 잠깐 들렸어요. 여동생이 다른 건 몰라도 어려서부터 빵이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났거든요. 일이 늦어져서 시간이 늦었길래 빵만 잠깐 주고 가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초인종을 눌러보니 조카가 나오더라고요. 늦은 시간인데 동생이랑 매제 둘 다 집에 없다네요. 외삼촌, 엄마, 아빠가 술 마시고 온다고 해서 차 가지고 데리러 나갔어요. 늦은 저녁이긴 해도 술 먹고 취하기에는 아직 이른 시간이었는데 매제가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 벌써 취해서 동생의 술집으로 데리러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그 소리를 듣는데 저는 미간이 확 구겨졌습니다. 원래 결혼 초기부터 매제가 술을 좋아해서 동생이랑 자주 싸우는 건 알았었는데 애까지 낳고도 저러고 사는지는 몰랐어요. 아빠 평소에도 술 많이 먹고 들어오니? 그럴 때마다 엄마가 데리러 나가고? 오늘은 아빠가 지갑 주고 나갔다고 엄마한테 돈 가지고 나오라고 하신 거고 평상시엔 우리 잠들어야 들어와요. 아빠가 너무 시끄럽게 해서 자다가 깨기는 하지만. 아빠가 술 먹고 오면 지하 못 자게 시끄럽게 해? 나도 못 자긴 하는데 엄마는 아예 자지도 못하게 아빠가 매일 소리 지르고 혼내요. 돈 아껴 쓰라고 카드도 막 뺏고. 어른으로서 조카한테 부부 사이 일을 꼬치꼬치 물어보지 말았어야 했는데 저도 모르게 제 동생이 안쓰럽고 걱정이 되니 절로 질문이 쏟아지더군요. 시간이 꽤 늦고 조카가 하품하며 졸려하는데도 동생이 돌아오지 않길래 제가 방에 들어가 조카를 재우고 나왔습니다. 그때였어요. 동생이랑 매제가 도착했는지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더군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현관으로 나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 생각지도 못한 소리를 듣고야 말았습니다. 내가 너 이럴 줄 알았어. 카드 내역 확인 안 했으면 어쩔 뻔했어. 남편은 하루 종일 나가서 개고생해서 돈 버는데 마누라라는 건 말도 안 하고 엄마 생일 선물로 30만 원을 써? 네가 생각이 있는 년이야 없는 년이야? 여보 그만해요. 애도 아직 안 잘 텐데 보기라도 하면 어쩌라고 이래요. 찰싹. 순간 저는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 목소리는 분명 매제가 맞았어요. 매제는 제 동생이 어머니 생신 선물로 30만 원짜리 가방을 샀다는 이유로 막말을 퍼붓고 뺨까지 때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순간 이성의 끈이 뚝 끊어졌어요. 저는 생각할 것도 없이 그대로 현관으로 나가 언성을 높였습니다. 자네 지금 뭐 하는 거야? 설마 내 동생 얼굴에 손 찍어만 거야? 형님, 여기는 무슨 일로 연락도 없이 어떻게 오신 거예요? 매제도 제 얼굴을 보자마자 술이 깨는지 눈이 동그래져서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보더군요. 동생도 놀라기는 마찬가지였어요. 뺨을 손으로 어루만지며 눈물이 가득 고인 눈으로 저를 바라보더라고요. 순간 저는 눈이 획 돌아버렸습니다. 형님 같은 소리 하네. 난 그깟 30만 원 때문에 아내 뺨치는 놈이랑은 형님 매제할 생각 없으니까 입 닥쳐. 태미, 너 지금 당장 짐 싸. 우리 집으로 가게.
형님, 제 말 좀 들어보세요. 형님이 무슨 소리 들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장모님 선물 때문만 이런 건 아니고요. 이 여자가 카드값이 나와도 너무 많이 나오니까 제가 한 소리 한 거예요. 한 소리? 어떤 남편이 한 소리 한다고 아내 몸에 손을 대? 자네 사람 잘못 건드렸어. 내가 가면 안 될 거니까 그런 줄 알아. 매제가 남편 감으로 좋은 놈이 아니라는 거 정도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어요. 아버지께서 여자는 무조건 돈 많은 집에 시집가야 한다고 해서 매제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집안만 보고 동생이랑 선보기해서 결혼시켰거든요. 매제 아버지가 몇 년 전 아버지께서 제약회사에 있을 때 회사에 투자했던 투자자 중 한 사람이에요. 업계에서도 현금 많은 걸로 유명한 집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것만 믿고 동생을 시집 보낸 건데 동생이 결혼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옆에서 지켜보면서 저는 동생이 행복해 보인다고 느낀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저도 못된 게 그동안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부부라는 게 원래 다들 그런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저도 선봐서 한 결혼이었지만 그래도 1년 연애하고 서로 좋아서 결혼해 자식도 낳고 살다 보니 미운정 고운정 다 들어 이제는 싸우지도 않고 살아요. 저는 막연하게 동생도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더군요. 그날 동생과 조카를 데리고 나오면서 매제 이놈에 대해 좀 알아봤더니 질이 나쁜 놈이었어요. 심지어 동생 몸에 손을 댄 게 그날이 처음이 아니래요. 신혼 초에는 매제가 거의 매일 술을 마시고 들어와 동생도 기다리다 지쳐 일찍 잠들었는데 매번 새벽에 들어와서는 남편이 안 들어왔는데 자고 있다고 동생에게 발길질까지 했답니다. 애도 못 낳는 게 데리고 살아주면 고마운 줄 알아야지. 남편이 안 들어왔는데 코까지 골고 자고 있어? 너는 친정에서 이렇게밖에 못 배웠냐? 동생이랑 매제가 20대 중반에 결혼을 일찍 했어요. 그것도 다 아버지의 계획이었죠. 동생이 대학 졸업하고 마땅한 직업 없이 집에서 놀고 있으니 보기 싫어서 후딱 시집 보내버린 거예요. 아버지가 하시는 일에 동생네 사돈네가 필요해서이기도 했고요. 이제와 생각해보면 당시에 동생이 결혼하고 싶어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선보고 와서 결혼은 아직 이른 것 같다고 조금 더 생각해보면 안 되냐고 어머니에게 이야기하는 걸 저도 들은 것 같거든요. 하지만 그런 이야기를 들어줄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아버지는 젊을 때 시집가서 자리 잡고 얌전히 애 키우고 살라고 했어요. 그렇게 부모들이 서둘러 우격다짐식으로 시킨 결혼이었으니 당연히 행복할 리 없었습니다. 제가 알기론 동생이 결혼하고도 5년 넘게 아이가 생기질 않아 엄마도 아버지도 걱정하셨던 기억이 나요. 그 이유에서야 아이가 생겨서 어머니께서 다행이라고 안도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번 일로 동생에게 들었는데 동생이 일부러 애를 가지지 않은 거랍니다. 결혼이야 부모님의 성화에 어쩔 수 없이 했지만 아이에 대한 부분은 본인도 겁이 나고 매제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천천히 가지려고 했었대요. 그런데 아이가 생기지 않자 매제가 술만 취하면 자꾸만 동생에게 언성을 높이며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게 동생 탓이라고 했답니다. 특별히 병원에서 검사한 것도 아닌데 말이죠. 저는 동생의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마음이 더 답답했습니다. 너는 뭐가 부족해서 저런 놈한테 맞으면서도 참고 산 거야. 설마 애 때문에 참고 산 거야? 오빠는 나에 대해 몰라서 그런 소리 하는 거야. 오빠의 공부도 잘했고 알아서 잘 살았지만 나는 아니잖아. 아버지가 평생 나 볼 때마다 오빠랑 비교하면서 얼마나 한심하게 생각했는데 대학 졸업하자마자 아버지가 시집이라도 가서 집에 보탬 돼야 한다고 매일같이 얘기하셨어. 그렇게 한 결혼인데 내가 어떻게 이혼을 해. 아무리 아버지가 무서워도 나나 어머니한테는 말을 했어야지. 그럼 최소한 우리라도 도와줬을 거 아니야. 내가 말을 안 했을 것 같아? 남편이랑 시댁 때문에 힘들다고 친정에 갈 때마다 이야기했어. 근데 아버지도 엄마도 사업하는 사람들 다 그렇다고 이해하라고 했다니까. 아버지가 그러시는 게 어디 하루 이틀이야? 나한테라도 말했어야지. 명색이 오빠가 검사인데 동생이 맞고 사는 것도 몰랐다는 게 말이 돼? 오빠가 검사라서 말 못한 거야. 아버지가 그러시더라. 행여나 오빠 얼굴에 먹칠할 짓 하지 말라고. 저는 동생의 말에 돌아가신 아버지의 목소리가 그대로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동생 말이 맞아요. 아버지라면 충분히 그렇게 말하고도 남을 뿐이에요. 하지만 저는 까마득하게 몰랐습니다. 동생이 결혼해 매제와 사는 동안 매일 버티며 참고 살았는데 하나밖에 없는 오빠가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알고 보니 동생도 매제에게서 벗어나기 위해 매제와의 문제를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이혼하고 싶다고도 말씀드렸는데
부모님께서 들은 척도 안 하셨나 봐요. 매제가 동생이 돈 쓰는 거 가지고 매번 언성을 높이고 물건을 던지기도 했는데 그런 이야기를 부모님께 할 때마다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셨대요. 오히려 한 번씩 부부싸움 하는 거 가지고 쪼르르 친정에 온다고 뭐라고 하셨답니다. 네가 얼마나 하는 짓이 마땅치 않으면 김서방이 그러겠어? 내 딸인데도 너 하는 짓 보면 나도 답답해 죽겠다. 난 김서방 그러는 거 다 이해된다. 아버지, 딸이 죽어도 그 남자랑은 못 살겠다는데 말을 꼭 그렇게 하셔야겠어요? 그 사람 나 나가서 일 못하게 하면서 돈도 하나도 안 주고 카드 덜렁 한 장만 주고는 1,000원 한 장 쓰는 거 가지고도 매일매일 간섭하고 화만 내요. 김서방이 오죽하면 그러겠냐? 네가 매일 허투루 돈 쓰고 낭비하니까 그러는 거지. 네가 사회생활을 안 해봐서 모르는데 남자들 나가서 돈 버는 거 힘들어. 내가 무슨 돈을 허투루 쓰고 낭비를 한다 그래요. 나 그럴 돈도 없어요. 엄마, 제발 엄마라도 내 편 좀 들어줘요. 나 진짜 지겨워서 못 살겠다니까. 그러게, 애라도 하나 빨리 낳으라고 했잖아. 남자들도 자식 생기면 달라져. 네 아버지 봐라. 저렇게 무뚝뚝한 사람도 네 오빠 생기고 나서 얼마나 집안일에 신경 썼는데. 누가 보다도 저도 잘 압니다.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말이 안 통하고 답답한 분들인지 말이죠. 동생이 혼자 얼마나 마음고생했을지 제가 너무 늦게야 알아버렸어요. 평생 내 편이어야 할 부모님마저 동생을 외면했으니 동생도 결국은 포기하고 잔뜩 기가 죽어서는 매일 당하고만 산 거예요. 저도 이제야 알게 된 거고요. 더군다나 동생이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 조카가 생겼답니다. 동생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조카를 위해서라도 조카가 다 자랄 때까지만 아이만 생각하며 살자. 그렇게 그때부터 영혼은 없이 유령처럼 매제가 시키는 대로 매제가 원하는 대로 해주며 살았답니다. 저는 들으면 들을수록 매제가 한 짓이 괘씸해 참을 수가 없었어요. 며칠 뒤 저는 야심차게 준비한 복수를 매제하게 하기 위해 마음을 단단히 먹고 있었습니다. 매제도 양심에 찔리는 게 있기는 한 건지 제가 동생과 조카를 데리고 그 집을 나와 우리 집으로 오고 나자 매제는 매일같이 저에게 전화해댔어요. 형님, 제발 제 말 좀 들어주세요. 절대 그 사람 말만 듣고 저 판단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나 바로 몇 개월 전까지 검사였고 지금은 변호사야. 설마 내가 한쪽 말만 듣고 상황 판단할 것 같아? 자네는 명백히 가해자야. 그러니까 얌전히 기다려. 조만간 소장 집으로 날려줄 테니까. 제 경고에 매제는 똥줄이 타긴 탔는지 여기저기 변호사를 들쑤시고 다니면서 제가 할 복수에 대비하기 위해 준비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제가 이래봬도 검사 경력 15년이에요. 그동안 매제 같은 놈들 수백 명도 더 봤습니다. 자기 능력은 없고 아버지 빽만 믿고 살던 놈들 하는 짓이야 뻔히 다 알아요. 저는 먼저 증거를 수집해 이혼 소장을 먼저 보냈어요. 물론 매제도 그 정도야 예상하고 있었을 거라는 걸 저도 알고 먼저 보낸 거예요. 진짜 이벤트는 그 뒤에 있을 예정이라서요. 역시나 매제는 자기 아버지 뒤로 숨어서 대형 로펌의 유명한 변호사를 고용했더라고요. 그래놓고 본인은 동생을 때리거나 괴롭힌 적이 없다고 딱 잡아댔어요. 거기다가 제 동생은 결혼 생활 내내 아이 낳는 거 말고는 보탬이 된 일이 하나도 없다면서 양육권까지 가져가려고 했어요. 원래 이혼 소송이라는 게 몇십 년 같이 산 부부들도 서로를 바닥까지 끌어내리는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 미리부터 동생에게 각오 단단히 하라고 했어요. 무서우면 지금이라도 이야기해. 나는 이 소송 시작하면 절대 그냥은 안 끝낼 거니까. 너 이혼시켜서 애 데려오는 건 물론이고 그 자식 쫄딱 망하게 만들 거야. 오빠, 내가 이런 애를 얼마나 꿈꿨는지 알아? 평생 꿈만 꾸고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인간한테 이혼 소장 보낸 것만으로도 얼마나 행복한 줄 몰라. 동생은 매제와 사는 동안 매일 꿈꿔왔던 일이랍니다. 매제와 헤어질 수만 있다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동안 동생이 얼마나 마음 졸이며 위축돼서 살았으면 저런 소리를 할까 싶어서요. 이혼 소송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결혼 생활 동안 제 동생을 아무것도 못하게 집에 잡아두고 생활비도 제대로 주지 않은 증거는 진작에 확보했어요. 매제가 동생을 때린 증거를 찾기 어려워서 고민하던 중 동생이 했던 말이 번뜩 떠올라 바로 근처 병원에 가서 CCTV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얼마 전 매제가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르며 던진 잔에 동생이 맞아서 팔에 상처가 생겨 병원에 다닌 적이 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매제 이 나쁜 새끼가 혹여나 동생이 병원 다니면 본인이 동생에게 손댄 증거가 남기라도 할까봐 병원에 못 가게 했다 보더라고요. 그런데 동생이 집에서 치료를 하다 안 돼서 매제 몰래 병원에 가기는 했나 봐요. 그런데 뒤늦게 동생이 병원에 갔다는 걸 알게 된 매제 새끼가 병원에서 치료받고 나오는 동생의 머리채를 잡았다고 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병원에 찾아갔는데 다행히도 병원 에스컬레이터 앞에 CCTV가 있어서 영상을 그대로 다 찍혀 있더라고요. 그렇게 매제의 귀책 사유를 입증한 동생은 이혼 소송에서 이길 가능성이 커졌어요. 그러던 중 조카의 양육권만은 뺏길 수 없었던 매제 쪽 변호사가 계속해서 양육권을 주장하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제가 준비했던 진짜 이벤트가 시작됐습니다. 제가 처음 계획한 대로 매제를 쪽딱 망하게 할 생각이었거든요. 사실 매제네 집안이 뭐라는 집안인지는 저도 결혼 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더 매제가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요. 아버지께서 쉬쉬하시는 바람에 저도 애써 신경 쓰지 않으려고 했던 거죠. 매제네 집안이 지금은 지방 곳곳에서 모텔이랑 호텔 사업을 크게 하지만 원래는 지방에서 술집을 몇십 개씩 하던 집안이었어요. 흔히들 말하는 룸살롱을 운영하다 불법 영업담 속에 여러 번 걸려서 싹 다 접고 모텔 사업으로 변경한 거예요. 원래도 돈이며 인맥이 많았던 집안이다 보니 아버지께서 여러모로 도움이 되겠다 싶어 그런 집에 동생을 시집 보낸 거예요. 그래도 새로 사업을 전향하면서 이미지도 많이 좋아지고 양심적으로 운영하는 줄 알았는데 이번 일로 매제 뒷조사를 하다 보니 구린 냄새가 나더군요. 알고 보니 매제가 사고를 쳐도 크게 치고 있었습니다. 매제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았다는 모텔만 잠깐 파봤는데도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계속해서 영업도 하는 거로 나오고 세금도 꼬박꼬박 내기는 하는데 영업이익이 거의 없는 걸로 나왔죠. 더군다나 가장 이상했던 건 모텔에 방이 없다는 겁니다. 경기도 외곽의 조용한 동네에 있는 모텔인데 항상 전화하면 방이 없다고 했어요. 저는 아무래도 이상해서 매제가 운영하는 모텔 근처 관할서에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 바로 매제의 뒷더미를 잡고 말았어요. 글쎄 그 모텔에서 불법으로 BJ들을 고용해서 불법 방송을 한 거예요. 심지어 남자들을 방송으로 유인해 돈까지 뜯어내는 등 별의별 짓을 다 했더라고요. 도저히 더러워서 제 입에 올리고 싶지도 않아요. 이미 피해자도 많은 사건이라 제가 손 쓰지 않아도 증거는 차고 넘쳐 매제는 바로 구속됐습니다. 덕분에 양육권은 동생에게 넘어왔어요. 지난 1년 넘게 동생과 저는 소송만 진행하느라 하루도 다리를 뻗고 잡은 적이 없었어요. 매제나 매제네 집안이나 보통 집안이 아니다 보니 혹시나 저나 동생에게 복수라도 할까봐 무서웠거든요.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매제네 아버지, 동생 시아버지께서 매제보다는 나은 분이라는 겁니다. 그 전에 술집을 하면서 불법적인 일을 저지르긴 했어도 새로 사업을 변경하면서 돈도 많이 벌고 이미지 변화에 힘쓰고 계셨는데 아들이 이런 대형 사고를 쳤으니 많이 놀라셨나 보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매제가 한 짓을 매제네 집안에서도 알고 있는 줄 알았는데 전혀 모르고 계셨는데요. 매제가 혼자 저지른 짓이었습니다. 내가 우리 며느리 볼 낯이 없어서 창피한 무릅쓰고 변호사님한테 연락했어요. 사돈이 돌아가시면서 내 딸 잘 부탁한다고 그렇게 부탁했는데 내 자식 놈이 이런 짓까지 저질렀으니 앞으로 내가 죽어서도 사돈 얼굴을 볼 수가 없네요. 혹여나 그놈 출소한다라고 해도 절대 우리 며느리랑 소녀 앞에 나타나지 못하게 할 테니 걱정하지 말고 마음 놓고 살라고 전해줘요. 힘든 일 있으면 꼭 나한테 연락하라고 하고요. 그래도 매제 아버지라는 사람은 말이 좀 통하더군요. 본인 아들이 저지른 짓이니 알아서 책임지겠다고 제 동생에게 위자료도 넉넉히 지급하고 양육비도 매달 지급하기로 합의를 봤어요. 사업에 대한 부분도 불법적인 부분이 있으면 뭐든 인정하고 벌받겠다고 하셨고요. 1년 반 넘게 긴긴 싸움을 하는 동안 저도 동생도 많이 지쳤었지만 그래도 지금은 괜찮습니다. 동생과 조카도 이사해서 잘 살고 있고 동생도 새로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자격증 시험 공부도 하고 있어요. 이혼 소송을 시작할 때는 마음 약한 동생이 이 힘든 싸움을 잘 견뎌줄 수 있을까 내심 걱정했었는데 끝까지 잘 해내는 모습을 보니 대견하더군요. 그리고 가장 신기한 건 바로 접니다. 그동안 저도 많이 변했어요. 평생 앞에 주어진 일만 생각하며 앞만 바라보며 살아왔는데 동생의 일을 같이 해결하는 동안 사람이 사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건 역시나 가족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리 바빠도 우리 가족과 동생과 조카 그리고 어머니와 함께 한 달에 한 번은 무조건 모두 모여 밥도 먹고 여행도 가고 해요. 물론 만날 때마다 티격태격 싸우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는 전처럼 서로 미워하진 않아요. 이런 모습을 하늘에서 아버지도 뿌듯하게 바라보고 계시겠지 싶습니다. 앞으로는 저희 가족의 앞날에도 꽃길만 펼쳐질 거라고 응원하는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끝까지 저희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언제나 편안하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요즘처럼 오락가락하는 날씨에 괜스레 마음까지 뒤숭숭해지는 날입니다. 뭐 하나 진득하게 해봐야 하는데 날이 후덥지근하니 만사가 귀찮고 뭐 좀 해보려 문을 열고 나가면 비가 쏟아져서 하루를 망치는 것 같은 때죠. 그렇게 시시각각 바뀌는 환경에 영향을 덜 받을 수 있도록 더 굳은 다짐으로 나아가야겠다고 오늘도 마음먹어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더운 날씨에도 노트북 앞에 앉아 오랜만에 타자를 띄엄띄엄 써보고 있습니다. 전부터 꼭 한번 보내보고 싶었던 사연을 쓰기 위해서요. 반갑습니다. 나이가 들다 보면 자기소개를 할 기회가 많지 않아서 뭐라고 저를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지만요. 저는 60대 초반의 평범한 여성입니다. 수다스럽고 얄밉지만 웃긴 남편, 순둥이 같은 강아지 이렇게 셋이서 살고 있어요. 우리 부부 사이엔 딸아이 하나가 있는데 같은 동네에서 홀로 살고 있고요. 부모라면 의뢰 비슷할 텐데 저는 딸만 생각하면 웃음이 나오기도 한숨이 나오기도 합니다. 혼자서도 알아서 잘해 나가는 모습을 보면 흐뭇해 웃음이 나오고 또 반대로 혼자 있는 그 모습이 안쓰러워 한숨이 나오기도 하죠. 원래 딸은 혼자가 아니었거든요. 오늘은 우리 딸아이에게 지옥과도 같았던 지난 기억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결혼을 꽤나 늦게 한 편이었어요. 당시 20대 후반이면 주변에 비해서 늦은 편이었거든요. 그도 그럴 게 가정 형편이 너무나 안 좋았습니다. 결혼 같은 건 꿈도 못 꿀 정도로요. 아버지는 공장에 다니시다가 팔을 다친 뒤로 아무 일도 하지 못한 채 집에만 계셨고 엄마는 청소일을 다니셨어요. 낮이든 밤이든 새벽이든 상관없이요. 엄마가 그렇게 쉴 틈 없이 일해봤자 셋이 먹고 살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매일 몸이 끊어질 듯 일하고 집에서도 몸이 불편한 아버지의 수발을 드는 엄마를 보면서 저는 어떻게든 빨리 돈을 벌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러지 않으면 엄마가 곧 우리를 떠나거나 아니면 아예 이 세상을 떠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마 아빠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니 엄마가 수발을 드는 것에 한마디 거둔 적이 없으셨던 거겠죠. 그렇게 다정하고 친절하던 아빠였는데 그 일 뒤로 아예 입을 닫아버리셨습니다. 우리 집은 정말 위태로웠어요. 언제 모두가 함께 이 세상에서 사라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저는 학교를 그만두고서 곧장 공장에 다니며 일을 했습니다. 여자의 나이도 어리고 집안도 좋지 않았던 저는 툭하면 저를 무시하고 하대하는 주위 사람들 틈에서 쥐꼬리만한 주급을 받아가며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그때 정말 매일 기도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든 시간이 빨리 흘러서 30대, 40대가 되고 싶다고요. 잠도 많이 잘 수 있고 사고 싶은 걸 살 수 있고 부모님에 대한 걱정을 떨쳐버릴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되고 싶다고 매일 신께 기도했죠. 보통 그 나이 또래엔 아무 걱정 없는 게 일반적일 텐데 저는 일찍이 세상에 대한 온갖 고민과 걱정, 역경을 미리 겪어서 그런지 그 뒤로는 어떤 풍파가 다가와도 우습게 보이더라고요. 그게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저는 20대 중반까지 오로지 일만 하면서 부모님을 모셨습니다. 제가 돈을 버니 엄마가 일을 줄일 수 있어서 좋았고 그래서 아빠의 부담이 덜어지는 것 같아 마음이 편했어요. 실제로 집안 분위기도 많이 좋아졌고요. 살기 힘든 건 여전한데 서로의 짐을 나누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든든한 마음이 들기도 하더군요. 엄마는 일만 하는 저를 보면서 이제 시집 갈 때도 됐는데 다른 일을 알아보는 건 어떠냐고 말씀하셨죠. 그때마다 저는 다른 일 구하기엔 제가 배움이 짧고 결혼 같은 거 생각 안 하고 있다고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결혼 자체가 싫다기보다는 지금 저에겐 과분한 욕심이란 걸 아니까요. 결혼해서 만약 다른 집으로 가면 우리 집은 누가 봐주겠어요. 제가 가장이나 마찬가지인데 그 생각을 하면 지금의 삶을 유지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저도 아쉬웠죠. 꽃같은 20대에 연애 한번 안 해보고 어두컴컴한 공장 하늘만 바라보면서 세월을 보내야 한다는 게.
하지만 인생은 늘 그렇게 두 가지 모두를 가져갈 수 없더라고요. 하나를 선택하면 그 정도 값어치에 상응하는 다른 하나를 포기해야 하는 게 인생의 법칙이란 걸 저는 일찍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20대 후반이 됐을 무렵 저에게 처음으로 다가온 사람이 있었어요. 다른 공장에서 단기 파견 온 직원이었죠. 그 사람은 일반 사무직이었고 잠깐 현장을 살피는 일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겉으로 보기엔 뭐 밝고 쾌활해 보이는 게 전부였어요. 깊게 생각해 볼 일은 없었죠. 저와는 몇 번 오가면서 일에 관한 대화를 한 게 다였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퇴근하고 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따라와서는 같이 밥을 먹자고 하는 겁니다. 둘이 밥 한 번 먹는 걸 꼭 해보고 싶었다고요. 쑥스럽지만 그때까지 남자와 사적인 이야기를 하거나 따로 밥을 먹은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다행히 부담스러워서 어색해서 거절했죠. 그런데 사람이 부끄러움도 없는지 왜 싫으냐며 끈질기게 따라붙더라고요. 자신감이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자신이 싫을 이유가 없는데 왜 그러냐는 식이었죠. 이것 또한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지만 저에겐 괜찮은 남자의 기준이 없었어요. 만나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 본인의 입으로 자신이 괜찮다고 대놓고 이야기는 그 사람의 말을 쉽게 믿게 된 거죠. 정말 그런가 싶은 마음으로 제안을 수락하게 되었는데 그게 시작이 되어 결국 결혼까지 하게 되었네요. 그야말로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했죠. 알고 보니 남편은 저보다 한 살이 어리더라고요. 머리에 피도 안 마른 조그만 놈이 그렇게 와서 치댄 거였죠. 어이가 없어서. 나이를 알고 결혼이 망설여졌지만 남편은 뭔가 확신이 든다고 했어요. 저와 달리 남편은 여러 사람을 만났었고 결혼에 대한 생각도 늘 진지하게 하고 있었다고 했거든요. 믿어도 될진 모르겠지만 저를 만나고서 처음으로 가정을 꾸리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 말에 홀라당 넘어가 버려서 결혼까지 하게 된 거죠. 뭐 미우나 고우나 지금까지 함께 살고 있지만요. 가끔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때 그 말이 아예 거짓말은 아니었다는 걸 알아요. 남편은 제 생각보다 더 가정적이고 다정한 사람이었거든요. 부어라 마셔라 술을 먹는 타입도 아니고 담배도 피지 않고 친구도 별로 없어서 외출이 잦은 편도 아니었어요. 일이 끝나면 곧장 집으로 달려왔고 주말엔 저와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었어요. 물론 싸우기도 싸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안 맞아 다툴 때도 많았지만요. 그럼에도 함께 있으면 즐겁고 평생 그럴 거라는 믿음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신혼을 보내다가 30이 되었을 무렵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당시 친정 부모님이 정말 많이 좋아하셨어요. 몰랐는데 사실 손주를 엄청 보고 싶어 하셨더라고요. 제가 부담을 가질까봐 말을 안 하셨지만 결혼을 하게 된 것도 아이를 갖게 된 것도 정말 다행이라고 천운이 따라줬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바라던 일이셨나 봐요. 그래서 저도 정말 많이 기뻤어요. 비록 아이가 5살이 되기도 전에 두 분 다 세상을 떠나셨지만 그 품에 아이를 안겨드릴 수 있었던 것만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직도 가끔씩 딸아이가 훌쩍 커서 어느새 어엿한 어른 모습이 된 걸 보면서 우리 엄마 아빠가 보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잘 자란 손녀를 보면 참 기특해 하셨을 텐데 부모님이 세상을 떠난 나이를 제가 훌쩍 넘기고 보니 오히려 더 자주 생각이 납니다. 그렇게 평생을 내내 고생만 했는데 뭐가 그리 급하다고 일찍 가셨을까 싶어서요. 원망도 되고 안쓰럽기도 하고 서글프기도 하지만 인생은 원래 그런 거겠죠. 아이를 키우면서는 시간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모르겠어요. 어릴 적 내일 아침에 눈 뜨면 40이 되길 바랐는데 말이죠. 그 꿈이 정말 실현된 것만 같았어요. 어느 날 눈을 떠보니 제가 40이 훌쩍 넘어 있더라고요. 그게 다 아이를 키우면서 시간 개념이 사라진 것 같아요. 아이를 보는 고단함에 아이가 크는 걸 보는 즐거움에 아이가 내 마음처럼 되지 않은 속상함에 하루하루를 보내다 보니 어느새 거울 안에 저는 주름이 가득해진 중년의 모습이었습니다. 남편 또한 어느새 배 나온 중년의 남성이 되었고요. 그 모습이 밉지 않고 애틋한 걸 보니 함께 늙어간다는 게 이런 거구나 싶었네요. 아이는 어느새 교복을 입는 나이가 되었고 말로만 듣던 사춘기, 질풍노도의 시간까지 무사히 잘 넘겨주었습니다. 사실 딸아이 자랑을 하자면 끝도 없어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것 같다는 말이 실제로 가능하다는 걸 우리 아이를 보면서 알게 되었거든요. 딸은 어렸을 때부터 정말로 어름스럽고 신중하면서도 아이 같은 순수함이 있었어요. 한 가지 일화를 얘기하자면 어릴 적에 아이가 학원을 끝날 시간에 맞춰 데리러 간 적이 있었어요.
비가 갑자기 엄청 쏟아지기 시작해서 우산을 들고 서둘러 갔는데 학원 앞에 있어야 할 애가 안 보이더라고요. 이상해서 주위를 둘러보는데 학원 바로 옆 근처에서 나무를 파시던 할머니를 도와서 같이 짐을 정리하고 있더라고요. 우산도 없이 비를 맞아가며 급히 돕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찡하더라고요. 그래도 내가 애는 정말 잘 키웠구나 싶어서요. 시험을 잘 보고 온 것보다 숙제를 미리 한 것보다 훨씬 더 예쁘고 기특했죠. 그래서 저도 같이 가서 짐을 정리해드리고 나무를 왕창 사서 집에 돌아가 함께 오순도순 비빔밥을 해먹었던 기억이 나네요. 사실 우리 집 형편은 예전보다 나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여유로운 편이 아니었어요. 아이가 생긴 뒤 저는 일을 그만뒀고 남편 벌이로만 생활해서 넉넉지 않았고요. 애가 좀 컸을 때부터는 뭐라도 해야겠다 싶어서 마트 캐시어, 백화점 청소, 주방일 등 안 해본 게 없었어요. 그러다 정착한 게 목욕탕 새신사 일이었습니다. 일은 힘들었지만 그래도 재밌었어요. 처음 보는 사람들과 이야기 나누는 것도 그렇고 일을 하고 나면 개운하기도 하고요. 남편도 공장일을 그만둔 이후로 인쇄소를 열었고요. 무엇 하나 쉬운 일이 없었지만 그래도 정말 열심히 살아왔어요. 지쳐서 그만두고 싶을 때마다 저를 단단히 붙잡는 건 가족이었죠. 가족이 있으니까 가족을 위해서라도 더 악착같이 버티게 되더라고요. 우리 엄마도 그랬던 거겠죠. 매일 그렇게 초인적인 힘이 나올 수 있게 만든 이유가 가족이었다는 걸 알게 되니 어쩐지 엄마가 너무나 가련했어요. 힘이 돼서 남아있는 게 아니라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으니 남아있었다는 걸 이제야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이 아무리 힘들어도 아이가 원하는 건 뭐든 해주고 싶었어요. 하고 싶은 공부, 하고 싶은 일, 먹고 싶은 걸 가정 형편 때문에 하지 못하는 상황만은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딸이 말하는 건 뭐든 들어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보통 그렇게 오냐오냐 하면 버릇 잘못 든다고 하잖아요. 그렇지만 저희 딸은 그런 게 일절 없었어요. 받는 것에 기뻐하면서도 꼭 감사하다고 말할 줄 아는 아이였고 때로는 받는 걸 미안해하면서 본인이 더 잘하겠다고 말할 수 있는 아이였죠. 받는 걸 미안해하기만 하면 어려운 형편 눈치를 보는 것 같아 저도 마음이 불편했을 텐데 본인이 더 잘하겠다고 한층 더 나아가 답하는 아이를 보면 어찌나 대견하던지요. 게다가 이건 좀 다른 결의 자랑이지만 딸은 굉장히 미인이에요. 남편과 저는 키가 조그만한데 저희와는 다르게 아주 훤칠하고 또 시원시원하게 생겼죠. 고등학교 때 한번 친구들과 서울로 올라갔다가 연예기획사한테 캐스팅 명함을 받았다며 좋아했던 적도 있죠. 그때 제가 연예인 할 생각 없냐며 넌지시 물었거든요. 사실 그 나이 또래면 다들 연예인에 대한 꿈을 갖잖아요. 물론 딸이 원한다면 말리진 않겠지만 걱정이 되는 부분이기도 했죠. 그런데 딸아이는 연예인 자체엔 관심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대신 아이돌이나 가수들의 소속사에서 일해보고 싶다고 했어요. 컨셉이나 이미지 같은 걸 기획하는 그런 일을요. 딸은 일찍이 미적인 감각도 있다고 생각했고 뭔가를 창작하는 일임 잘 맞겠다 싶기도 했습니다. 마음속으론 그렇게 생각했지만 얘기하진 않았어요. 뭐든 잘해낼 거라 믿지만 그래도 공무원이 되거나 평범한 회사에 들어가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은 제 안에 편견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걱정하는 제 마음을 아는 건지 모르는 건지 우선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가는 게 먼저라던 우리 딸. 아마 제가 갖고 있는 복 중에 가장 큰 건 자식 복이 아닌가 싶어요. 물론 이 말을 듣는 남편은 서운해하겠지만 그래도 뭐 사실인걸요. 세월은 눈 깜짝할 사이 또 한 번 흐르고 흘러서 어느덧 딸아이는 성인이 되고 직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마냥 애로만 있어줄 줄 알았는데 어느새 어른이 되어 부모의 품을 떠나 다른 지역에서 혼자 살게 되었어요. 아이가 20살이 되어 처음 자취방에 데려주던 날 짐을 내려놓고 딸아이를 그 집에 혼자 두고 올라오는 길에 어쩜 그렇게 눈물이 나던지 혼자 있을 아이가 걱정되기도 하고 아이의 방이 너무 작아서 미안하기도 하고 이젠 다 큰 것 같아서 세월이 무색하기도 하고 참 복잡 미묘하더라고요. 그랬던 아이가 또 어느새 졸업을 하고 직장을 구했으니 함께 살지 않으니까 멀리 있는 아이가 변화하고 나아가는 게 더 다르게 느껴졌어요. 딸은 평소부터 꿈꿨던 기획사 직원으로 들어가 연예계 관련된 일을 시작했습니다. 저도 잘은 모르는데 딸 얘기로는 전부터 이야기하던 연예인 매니지먼트 일이라고 했어요. 매니지먼트가 무슨 일인지는 아직도 정확히는 모르지만요. 아마도 연예인의 방송 일을 기획하고 홍보하는 그런 일이겠죠. 그 일은 제 예상대로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야근이 굉장히 잦을 정도로 업무도 많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았어요. 그럼에도 딸은 그 일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단순한 사무직이 아니라 일을 하는 재미도 있고 자신이 이뤄낸 결과를 보며 좋아해주는 사람들을 보면 보람도 있다고요.
저는 딸이 좀 쉬운 일, 열심히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일, 애쓰지 않아도 되는 일을 하길 바랬지만 그래도 그게 딸이 원하는 일이고 그 일을 하고 있으니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취직을 한 지 2년 후쯤 딸이 슬며시 결혼 이야기를 했습니다. 원래 주말마다 집에 내려오던 딸이 언젠가부터 내려오는 횟수가 적어졌거든요. 일이 바쁜가 싶었는데 알고 보니 만나는 사람이 생겼던 거였더라고요. 저에게 슬그머니 남자친구 이야기를 하는데 생각보다 진지하게 만남을 이어가고 있었어요. 나보다 3살 많은 사람인데 홍보 대행사 대표야. 유머러스하고 밝아. 나 좋다고 쫓아다니던 사람인데 처음에는 분명 관심 없었거든? 그런데 한 6개월을 쫓아다니더라고. 맨날 선물 공세에 편지 주고 찾아오고 연락해오고. 그러니까 사람 마음이 정말 움직이긴 하더라. 엄마, 이렇게 나 사랑해주고 잘해주는 사람이면 그냥 결혼까지 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 사랑받으며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확신이 들거든. 딸을 그렇게나 사랑해주는 사람이라는데 사랑받는 느낌이 들게 해준다는데 제가 더 할 말이 있을까요? 다만 딸아이가 취직한 지 얼마 안 되었고 요즘 시대에선 빨리 결혼하는 추세가 아니다 보니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하길 바랬습니다. 조금 더 남편과 제 곁에 아이로 남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결혼 전에 자신이 좋아하는 일에 대해 조금이라도 더 경험을 갖는 게 낫지 않을까 싶었어요. 저 또한 결혼으로 인해 경력이 단절되었고 그때 조금이라도 더 늦게 식을 올리는 게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딸에게 이런 저의 걱정을 내비추니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한다고 말해주더군요. 그러면서 엄마 말대로 더 신중하게 생각해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은 지 며칠 후 갑자기 딸이 남자친구와 저희 집을 찾아뵈어도 괜찮겠냐고 묻더군요. 놀라서 정식으로 인사를 시켜주는 거냐고 물으니 그 남자애가 딸아이에게 부모님을 뵙고 싶다고 엄청 성화라는 겁니다. 딸아이가 안 된다고 몇 번을 거절했는데도 딱 한 번만 뵙고 싶다고 했다네요. 뭔 말을 하고 싶어서 저럴까 싶기도 하고 좀 대책 없는 편인가 싶어서 저도 제 두 눈으로 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알겠다고 찾아오라고 했죠. 그런데 지나고 보니 그 선택은 악수였던 것 같습니다. 갑작스러운 만남 자리에 다소 어색한 분위기에서 남편과 저 딸아이와 그 남자애 이렇게 넷이서 만났습니다. 남자친구란 그 사람은 제 생각보다 많이 어른스러운 분위기더라고요. 딸아이보다 3살 많다고 했는데 제가 보기엔 30대 후반에 정장을 차려입은 사업가 같았어요. 뭐 대표라고 하니 일부러 어려 보이지 않으려고 노력한 걸 수도 있겠지만요. 우선은 그 남자라고 지칭할게요. 그 남자분은 저희 부부에게 깍듯이 인사하면서 본인 소개를 했습니다. 그중 아직도 기억나는 대목이 본인의 집은 따로 걱정할 것 없이 여유롭고 풍족한 집안이라는 말이었어요. 그렇게 대놓고 집안에 대한 이야기부터 하니까 왠지 모르게 좀 찜찜하더라고요. 그런 기분으로 가만히 듣고 있는데 딸이 잠깐 마실 걸 사오겠다며 슈퍼에 나갔습니다. 그러자 그 남자가 딸아이가 사라진 걸 끝까지 확인한 후에 갑자기 상탁에 있는 물을 한 번에 원샷하고선 마음속에 있던 말을 훌훌 털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아직 은미한테는 말 안 했지만요. 저 사실 어머님한테 서운한 감정이 있었습니다. 은미한테 결혼에 대해선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이제 둘 다 어엿한 어른이고 각자의 감정에 대해 잘 알고 있거든요. 평생 함께하고 싶은 상대라는 것에도 확신이 있고요. 그런데 어머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은미가 갑자기 결혼에 대해 좀 더 생각해보자면서 태도가 많이 달라졌어요. 그게 제 입장에선 좀 답답하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어머님이 오늘 저를 보셨으면 생각이 바뀌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말인데 저희 결혼 허락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결혼을 대놓고 반대한 것도 아니고 아무리 그렇다 한들 저를 보고 싶다고 한 이유가 이런 서운함에 대한 투정이라니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때 마침 들어온 딸아이가 가라앉은 분위기를 보면서 무슨 일이냐고 묻더군요. 내가 뭐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할 말은 해야겠다 싶으니 말할게요. 난 결혼을 반대한 적 없고 일생의 반려자를 정하는 가장 큰 일을 신중하게 여기라고 한 것뿐이에요. 그걸 가지고 나한테 서운하다느니 결혼을 허락해 달라느니 말하는 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서로에 대한 확신이 있다는 건 양쪽 생각 맞죠? 그것부터 정리해서 나한테 다시 와요. 오늘 그쪽을 보고 부정적으로 생각이 바뀐 건 사실이니까. 앞으로 더 쉽지 않아진 것 같네요. 딸은 그 남자가 독단적으로 한 얘기를 알아차리고선 화를 내며 데려나갔지요. 그 일이 있고 난 후 딸은 그 남자와 헤어졌다고 했습니다. 왠지 그 이유 중에 제가 있는 것 같아 미안했지만 그래도 그런 사람을 만나느니 헤어지는 게 낫지 않을까 싶었어요.
첫인상만으로 모든 걸 파악할 순 없지만 적어도 그릇이 큰 사람 같지는 않았거든요. 어쩌면 잘된 일일지도 모른다며 딸아이를 위로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난 3개월 후 딸이 그 남자를 다시 만나게 되었다는 소식을 알려줬습니다. 당황스러워서 왜 그랬냐고 물으니 헤어진 날 이후로 매일 찾아왔고 울며 불며 난리를 쳤다는군요. 그럼 오히려 정이 떨어져야지 왜 다시 만난 거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딸아이는 아마도 자기가 그 남자에 대한 감정을 정리하지 못한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애초에 헤어진 것도 싫어서 헤어진 게 아니라 우리 집에서 있던 일로 헤어진 거였고 그렇게 매달리는 모습을 보니 사람이 할 짓이 못 되는 것 같아서 마음이 너무 아팠다네요. 애초에 결혼 생각도 없었고 연애하는 것도 두려웠던 자기였는데 이렇게까지 자신을 사랑해주는 사람 더는 못 만날 것 같다면서 우는데 제 가슴이 찢어지는 기분이었어요. 자식이기는 부모 없다고 그렇게까지 말하는데 더 이상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두 손 두 발 들고선 네가 원하는 대로 하라고 일렀습니다. 저에게 고맙다고 연신 바라더니 딸아이는 결국 한 달 후에 결혼하고 싶다는 마지막 최후의 통첩을 날렸어요. 차라리 정식적인 자리에서 소개를 받고 사람이 됨됨이를 보고 판단할 수 있었으면 저의 반대 의견도 힘이 있었을 텐데 지금 와서 반대하자니 제가 괜히 심술 부리는 부모처럼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미적지근하고 찜찜한 방법으로 결혼이 진행되니 기분이 정말 안 좋았어요. 그 또한 딸의 선택이고 딸의 운명이다 라며 스스로를 다독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딸의 결혼이 확정되고 상견례 날이 다가왔습니다. 실제로 만나보니 그 집은 아들이 가장 점잖은 거였더라고요. 시엄마 될 사람이 어찌나 그렇게 수답스럽고 가벼운지 첫 만남에 그쪽이 요즘 다니는 요가학원 선생이 이름까지 들었지 뭐예요. 시아버지 될 분도 비슷했습니다. 그래도 그분만은 초반에 정중하게 무게 잡는 듯 했지만 한번 물꼬가 트이고 나니 별 얘기를 다 하더라고요. 요즘 경제 상황이 안 좋아져서 담배도 끊을까 생각했다는 둥, 주식을 했는데 쏠쏠했다는 둥, 사적이면서도 아이들과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를 많이 해서 원래 2시간으로 예정되어 있던 만남이 4시간 반이나 걸렸습니다. 여러분은 이해가 가시나요? 아이들 이야기는 30분 하고 나머진 정말 본인들 일, 취미, 관심사, 고민 얘기뿐이었어요. 솔직히 개모임 나온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또 아들 사랑이 어마어마하시더라고요. 하나뿐인 아들인데 그 나이에 벌써 대표고 또래에 비하면 벌이도 많다고요. 맞아요. 30대 초반에 그렇게 자기 일 번듯이 해나가는 청년 흔치 않죠. 그런데 그렇게 노골적으로 들으니 자꾸 거부감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걸 티내면 안 되니 적당히 호응해줬습니다. 그런데 사위가 될 그 애가 자신의 집안이 중상충이니 뭐니 떠들어대던 말과는 상황이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럼 신혼집은 반반으로 준비하는 거 맞죠? 뭐 요즘에는 다 반반 결혼한다고 하니까요. 우리 아들은 갈수록 더 창창한 직업이라 그 발전 가능성만 보면 걱정하실 거 없어요. 이런 남편감 구하는 것만 해도 요즘엔 쉽지 않거든요. 사실 저희 집이 이러니 저러니 해도 뭘 해주고 이럴 상황은 못 되거든요. 남편 사업은 요즘 직원들 임금 주기도 어렵고 저도 코로나 때문에 미용실 접고서 쉬게 됐고요. 저희는 쓰는 게 바쁘다 보니 자식은 그냥 알아서 먹고 살았으면 하는 마음이죠. 새 신사 하신다고 들었는데 사돈댁은 노후 준비하셨어요? 아이들한테 손볼릴 스타일은 아니신 것 같은데 빨리 준비하셔야겠다. 그쵸? 제가 괜히 없는 말에 기분 나빠하고 꽁해진 게 아닙니다. 사람 면전에서 계속 저런 식으로 살살 사람 속을 긁으니 누가 좋아할까요? 남편이 그나마 나서서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 신경 쓰시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으니 망정이지. 그 사람이 말하지 않았으면 아마 제가 격앙된 상태로 쏘아붙였을 겁니다. 돈을 얼마 썼다, 뭘 샀다 실컷 자랑하더니 정작 자식 도와줄 돈은 없다고 하는데 정말이지 어이가 없더라고요. 보아하니 그 집안 자체가 사치가 심한 편이더라고요. 보태줄 돈은 없다면서 온몸에 휘감은 명품들이 반짝이는데 참나. 저희는 사위될 친구가 가져오는 만큼은 뭐라도 해주고 싶어서 애들 신혼방 전세금 반과 혼수는 대주었지만 아무 말 안 했거든요. 그런데 저렇게 가벼운 태도와 언행을 보여주니 왠지 너무 마음이 불편하고 찜찜했어요. 해서 집에 돌아가는 길에 딸에게 정확히 재산을 나누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딸도 그럴 생각이었다면서 칼같이 나누겠다고 답했어요. 그러면서 우물쭈물하더니 딸이 저에게 대신 사과를 하더라고요. 엄마 직업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데 너무 화가 났다고요. 그 자리에서 따지고 싶었는데 싸움이 날까봐 참았다는군요. 마음이 쓰려서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만으로 엄마는 괜찮다고 아기는 없는 것 같으니 잘 참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때는 저도 정말 그렇게 생각했어요. 사람이 가볍고 철이 없지만 그렇다고 잘못되길 바라는 악의까지 있지는 않다고요. 하지만 그 또한 저의 잘못된 판단이었습니다. 그렇게 결혼식을 치르고 1년이 흘렀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모든 게 생각보다 순탄히 흘러갔어요. 사회는 여전히 실속 없이 입만 번지르르한 타입이었지만 미운정이 든다는 게 계속 보다 보니 그냥 저런 사람이구나 하고 받아들이게 되더라고요. 입만 산 게 그렇게 큰 잘못은 아니기도 하고 한 귀로 흘리면 되니 그렇게 넘어갔죠. 신혼을 좀 즐기다 아이를 낳을 생각이라 하기에 급할 거 없으니 천천히 생각해보라 했고요. 그런데 어느 날 딸아이가 오밤중에 집을 찾아왔습니다. 큰 가방 하나만 덜렁 들고서요. 너무 깜짝 놀라서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 그저 웃으면서 별일 없다고 그냥 엄마 아빠 보고 싶어서 왔다는 말만 하더군요. 딱 봐도 분명 무슨 일이 있는 사람 같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물어도 도통 답을 해주지 않으니 너무나 답답하더라고요. 짐까지 싸들고 나온 걸 보면 부부싸움인 것 같은데 그럼 더 이상 캐물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두었죠. 그 일이 있고 난 후 몇 번을 더 집을 찾아왔어요. 그때마다 아무 말 없이 자기 방에 들어가 자고 출근하고 퇴근하고 짐을 싸서 다시 나가길 반복했죠. 여전히 아무 말 하지 않았고요. 우리가 걱정하는 걸 끔찍이도 싫어하는 아이인데 그럼에도 저렇게 집을 찾아오고 또 아무 말 안 하는 걸 보니 분명 큰일이 있겠다 싶었습니다. 점점 말라가는 아이를 보면서 아무래도 신경이 쓰여서 딸이 좋아하는 반찬을 바리바리 싸서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미리 연락을 하고 갔는데도 차가 막혀서 딸이 좀 늦는다 하더군요. 집에 사위가 있을 거란 말에 반찬이 날씨 때문에 쉴까 싶어서 일단 먼저 갔습니다. 오랜만에 사위를 보았는데 어쩐지 인사할 때부터 좀 시큰둥하더라고요. 제 방문이 마음에 들지 않은 듯 보였습니다. 우선은 깊이 생각하지 말자 싶어서 반찬을 내려놓고선 냉장고를 정리해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위가 그런 제 모습을 옆에 서서 가만히 보더니 이런 말을 하더군요. 어머니, 혹시 은미가 시켰어요? 이러면 제가 신경 쓰고 마음 불편할 것 같아서? 네, 그래요. 마음 불편한 건 맞으니까 이만 돌아가세요. 그런데 이러셔도 저 더 이상 할 말 없어요. 이미 할 만큼 했으니까 뭘 더 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서방? 은미가 뭘 시켜? 내가 굳이 자네 신경 쓰이게 할 이유가 뭐가 있어? 제가 아예 모르는 눈치이자 사위가 금세 당황하는 겁니다. 이게 다 무슨 소린가 싶었어요. 그때 딸아이가 급히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속이 너무 답답한 나머지 곧바로 딸에게 물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서방이 무슨 말을 하는데 난 하나도 못 알아듣겠네.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있는 거야? 아니, 무슨 일인 것까진 말 안 해줘도 돼. 그래도 이런 모습 보고 있는 건 너무 걱정되고 마음 쓰여. 얼른 해결을 하고 정리를 해야지. 뭐 하는 거니? 어머님, 아까는 제가 말 실수한 거예요. 별일 없습니다. 걱정 끼쳐드려서 죄송해요. 그냥 사소한 일로 다툰 건데 은미랑 잘 해결해 볼게요. 사위가 말을 끝내자마자 가만히 듣고 있던 딸이 사위의 뺨을 때렸습니다.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에 놀라서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을 수밖에 없었어요. 사위는 벌겋게 변한 뺨을 부여잡고 무슨 짓이냐며 큰 소리를 냈습니다. 그러자 딸이 충격적인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뭐? 사소한 일? 별일 없어? 네가 인간이면 최소한 우리 엄마 앞에서 실수 같은 거 하면 안 되지. 더 고개 숙이고 좋아하려 하지. 엄마, 이 사람 바람 폈어. 그것도 술집에서 만난 여자들 3명이랑. 아니, 혹시 모르지. 나한테 들킨 거 말고 더 있는지도. 그렇게 여자들 만나서 히히덕거리면서 나한테 사랑한다 말하고 나밖에 없다고 말했어. 이게 정상이야, 엄마? 내가 미안하다고 사과했잖아. 몇 번을 사과하고 무릎도 꿇었잖아. 그런데 이렇게까지 해야 해? 어차피 너도 이대로 이혼하면 손해 아니야? 돈도 잃고 직장 가봤자 이혼녀 타이틀만 얻는 거잖아. 나도 할 말 많은데 여태까지 참은 거란 생각 안 해? 솔직히 너도 나 아니면 결혼 같은 거 생각 없다고 했고 만나고 싶은 사람도 없었다며. 막말로 그럼 내가 너 걷어준 거 아니야? 그럼 대충 눈 감아줄 수도 있잖아. 사업하면 잠깐 그럴 수도 있는 건데. 그 말을 들은 전 곧바로 주위에 보이는 짐 전부를 집어들고 사위에게로 던졌습니다. 도저히 인간으로 안 보여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딸아이가 말려서 간신히 멈추긴 했지만 정말이지 맘 같아선 그 자리에서 죽이고 싶었습니다. 저는 딸의 손을 잡고 그 지옥 같은 집 밖으로 나왔어요. 그리고는 딸을 안아주고서 함께 엉엉 울었죠. 너무 가엾고 안쓰러운 내 딸, 모든 게 제 잘못 같았습니다.
딸을 그 인간 옆으로 보낸 나의 죄, 이 끔찍한 생활을 견뎌내야 하게 했던 나의 죄, 분명 힘든 걸 알고도 일찍이 알아봐주지 못한 나의 죄 같았습니다. 딸은 저에게 미안하다면서 연신 사과했어요. 그러면서 꺼낸 딸의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외도에 대해서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어느 날 사위의 가방에서 낯선 여자의 속옷을 발견했답니다. 너무나 확신한 외도가 맞아서 우선은 자료를 모으려고 지켜봤대요. 그런데 정말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거짓말을 하기에 자신의 생각보다 오래 그리고 어쩌면 더 많이 여자를 만났을 거란 추측이 들었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다른 여자와 통화하는 걸 엿듣고 옷에서 다른 여자의 향수 냄새를 맡고 확신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렇게 처음 외도를 알았을 때 이혼해야겠다고 결심했지만 사위가 곧바로 붙잡고 사과하기에 우선은 생각해볼 시간을 갖기로 했대요. 그런데 그 생각해보는 기간 중에서도 바람 피운 흔적을 들키고 또 들키고 갈수록 태도가 뻔뻔해지더니 이제는 저렇게 적반하장으로 나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혼해야겠다고 마음은 먹었는데 막상 헤어지려고 하니 뭐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고 그저 막막한 상황이었다네요. 결혼하려고 쓴 돈부터 생각이 나고 그게 아깝단 생각이 드니까 선뜻 결정을 내리기가 어려웠대요. 하지만 더 이상 미룰 수 없으니 이혼하자고 이야기했는데 사위가 먼저 시댁에 손을 썼더라고요. 다음날 사돈댁에 전화를 해왔답니다. 그러면서 딸에게 하는 말이 새아가 힘든 거 다 한다. 그래도 뭐 어쩌겠니. 바람피는 남자들 한둘도 아니고 이혼이 그렇게 쉬운 것도 아니잖니. 지금 갈라서면 너만 손해야. 알아? 그리고 잘 생각해봐. 한 사람이랑 오래 바람 피운 것도 아니고 여러 사람을 짧게 몇 번 만난 건데 그게 오히려 낫지 않니? 마음을 준 건 아니잖아. 그냥 몸이 그리웠던 거지. 아우, 그러게 없는 살림에 결혼하면 이렇게 끙끙 앓는 거야. 바쁘고 잘 나가는 남편 옆에 두는 게 뭐 그렇게 쉬운 일인 줄 알았니? 네가 좀 통 크게 굴었으면 마음이 다른 길로 샜겠어? 하여튼 다 지나가는 바람이니까 네가 이해해라. 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 말에 또 딸은 어찌해야 할지 몰라 매일 밤마다 울기만 했고요. 그야말로 한숨이 나오는 상황이었어요. 야무지고 똑부러졌던 딸은 시댁의 거친 말에 어느새 지쳐서 판단력을 잃어버린 듯 했습니다. 저는 당장 이혼하라고 말했고 딸은 알겠다며 고개만 끄덕였죠. 저는 곧바로 시댁에 전화를 했어요. 당장 만나자고 했더니 바쁘다면서 할 말 있으면 전화로 하라더군요. 끝까지 무례한 그 인간들에게 저도 처음으로 큰 소리를 쳤습니다. 바람핀 짐승을 자식으로 뒀으면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어디 남의 귀한 딸한테 이해라 마라 합니까? 그렇게 당연하게 말하는 걸 보니 그쪽 남편도 줄곧 바람 피웠나 본데요. 그런데 어쩌나 우리 집안은 그런 파렴치한 집과는 거리가 멀어서 애들 당장 이혼시키고 다시는 보지 맙시다. 당신 같은 집안과 엮인 게 너무 수치스러우니 조용히 갈라서게 하세요. 또 방정 떨지 마시고. 제 할 말만 하고 전화를 확 끊어버리니 화가 났는지 계속 전화가 오더라고요. 다 무시하고 차단해버렸습니다. 딸아이 때문에 여태까지 참은 거였는데 이런 대접을 해놓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일을 처리할 순 없죠. 이혼 과정도 정말 더럽고 지저분했습니다. 사위, 아니 이제 다시 그 남자라고 하죠. 그 남자가 딸아이에게 다시 매달리면서 이혼하기 싫다고 어찌나 난리를 치선지요. 딸아이는 이번 일의 여파로 인해서 회사까지 그만두고 저희 집에 와 있거든요. 그러자 저희 집 앞까지 찾아와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요란 법석을 떨더라고요. 정말로 미친 사람 같아서 새 식구가 얼마나 불안해 있는지 몰라요. 한 번은 참다 못한 남편이 나가서 당장 사라지라고 혼을 내면서 밀쳤는데 그 와중에 남편 바지가랑이까지 붙들고서 제발 용서해달라고 했다네요. 확실히 정상이 아니죠. 그렇게 당당하게 나설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또 그러는 것도 웃기고 그런다고 해서 이번에도 또 정말로 봐줄 거라고 생각하는 게 황당했습니다. 아주 상습범이 따로 없었어요. 딸이 신경 쓸까봐 말하진 않았지만 한 번은 제가 일하는 목욕탕 앞에까지 찾아왔더라니까요. 깜짝 놀라서 그냥 쳐다보니 다가와서 그러더군요. 어머님, 제발 음미 좀 설득해주세요. 아니, 어머님이 저 좀 용서해주세요. 저 정말 마음 고쳐 먹었어요. 헤어지고 나니까 제가 정말로 사랑했던 사람은 음미뿐인 거 이제 알았어요. 이렇게 헤어지니까 정말 너무 힘들고 숨쉬고는 못 살 지경이에요. 다시는 한눈 팔지 않고 음미만 바라보며 살게요. 네? 제 앞에서 헛소리만 하길래 목욕탕에 들어가서 물 한 만 가지를 가져와 얼굴에 뿌려버렸어요.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고. 지금까지는 그나마 남은 정 때문에 봐준 건데 한 번만 더 찾아오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이란 말이 나와서 그런 건지 그때부터 안 오더군요. 정말 끝까지 추잡스럽고 한심하더라고요. 그 일이 있고 난 후 딸은 저희의 보살핌 아래서 조금씩 나아지게 됐어요. 함께 여행도 가고 바람도 쐬러 가면서 휴식 시간을 가졌더니 점차 잘 웃고 말도 잘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두어 달을 쉬다가 다른 회사에 취직도 했습니다. 전보다 훨씬 더 좋은 회사고 복지나 급여 부분에서도 더 좋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다행이었죠. 이제 다시 좋아지려고, 다시 행복해지려고 모든 일이 풀리나 싶었습니다. 와중에 그 남자가 자신을 잊었냐며 몇 번 문자를 보내왔다는데 그게 싫어서 이젠 아예 번호도 바꿔버린 듯 하더라고요. 거리가 좀 멀어도 당분간은 집에서 왔다 갔다 하며 회사를 다니기로 하고요. 그렇게 3개월 정도가 흘렸을 무렵 집으로 꽃배달이 하나 왔습니다. 사실 너무 놀란 채로 받았어요. 또 그 미친 남자애가 선물을 보내온 걸까 봐요. 그럼 곧바로 찢어버리려는 마음으로 확인해 보았는데 다행히도 모르는 사람 이름으로 온 선물이더라고요. 퇴근한 딸에게 물어보니 아는 사람이 자기를 마음에 들어해서 선물을 주는 거라 하더라고요. 듣자 하니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의 대표라는 것 같았습니다. 대표인데 미혼에 젊어서 인기가 좋은 사람이라 하더라고요. 그런데 회사에서 몇 번 본 이후로 자신에게 마음을 표현하기 시작해서 사장과 직원 관계에 좀 불편하다 하더라고요. 게다가 이젠 자신을 좋다고 하면 오히려 거부감이 든다면서 이번엔 그냥 못 본 척 넘겨버리겠다고 하더군요. 부모의 마음으로서 딸이 다른 더 좋은 사람을 만나서 상처로 회복하길 바래왔죠. 하지만 이번엔 딸의 말이 이해가 갔어요. 쉽게 마음을 주는 것도 어려울 테고 애정 공세를 보이는 행동도 전 남편과 같아서 기시감이 드니 더 불편한 것도 있었겠죠. 이제는 그저 시간이 약이라는 생각에 딸아이가 하고 싶은 대로 두기로 했습니다. 그 뒤로 몇 번 더 선물이 왔고 아마 익숙하게 받는 걸 보니 뭔가 진전이 있는 듯 했지만 물어보진 않았죠. 그렇게 안정을 되찾을 무렵 저도 늘 똑같이 일터로 출근한 날이었어요. 가보니 어쩐지 익숙한 사람이 의자에 앉아있더라고요. 전 사돈댁이었습니다. 목욕탕에서 일하는 15년 동안 그렇게 화려하고 풍성하게 꾸민 머리에 화장을 하고 들어온 사람은 처음이었을 거예요. 다리를 척 꼬고서 저를 올려다보던 그 눈빛, 영락없이 그 여자였죠. 어머, 이게 누구야? 사돈댁 아니에요? 너무 오랜만이다. 이쪽에서 일한다고는 들었는데 이 집일 줄은 몰랐네. 나도 오랜만에 때 좀 밀려고 하는데 부탁해도 되죠? 아무리 일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껄끄러우실까 봐. 누가 봐도 제 기분을 망치려고 온 사람이었는데 그 도발에 넘어가는 게 싫어서 알겠다 했어요. 뭐가 그리 좋은지 연신 저를 보며 웃더군요. 최대한 침착하자라는 마음으로 준비해서 똑같이 일했어요. 그런데 참 역시나 그게 목표가 아니어서 그런지 혼자 계속 떠들어대더군요. 제가 열받을 말만 골라서요. 일부러 세게 미는데도 아픔을 참는 건지 아님 너무 오래 묵힌 때인 건지 잘만 참고서 얘기를 이어가더라고요. 아니, 좀 궁금하긴 했어요. 우리 아들은 이제 싹 다 잊고 새 출발했거든요. 애가 워낙 근면성실하다 보니 일도 너무 잘 풀리고 있고 앞으로 또 잡힌 계획도 많더라고요. 사이언기업 들어보셨죠? 그 외에 있잖아요. 연예인들이 자주 홍보하는 곳. 거기랑도 새 프로젝트 하려고 준비한다 하더라고요. 우리 아들은 일낼 줄 알았다니까. 아우, 눈치 없이 자랑이 너무 길었나? 그래서 그쪽 딸은 아직도 거지처럼 지내요? 거지라는 말을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그 여자의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악하고 비명을 지르는데 주위 사람들이 다 쳐다볼 정도였죠. 다행히도 마침 옆에 지나가는 사람이 있었어서 그 사람이 팔을 치는 바람에 한 실수였다고 둘러댈 수 있었어요. 그러자 그 여자 얼굴이 아주 불에 탄 듯이 붉어지더라고요. 그 얼굴을 보며 저는 편안히 말했습니다. 다행히도 우리 딸도 잘 지내요. 그런데 아무리 악연이라 해도 연은 연인가 봐요. 우리 딸이 새로 들어간 회사가 사연기업이거든요. 어쩜 이렇게 만난다. 아참, 그리고 거기 대표랑 재혼했어요. 부럽죠? 웃으면서 이 말을 하니 그 여자가 정말 뒷목을 잡으면서 곧바로 일어나더군요. 저에게 말도 안 된다면서 어떻게 제 딸 같은 이혼녀가 그 대기업 대표랑 재혼을 하냐며 큰소리치면서요. 저는 다행히도 우리 집으로 배달왔던 꽃편지에 적힌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죠. 그 회사 대표 이름이 박선우잖아요. 미혼의 젊은 대표. 우리 집으로 자주 선물도 보내요. 보여드려야 믿을 텐데 또 보여주기는 싫네. 하여튼 그렇게 알고 있어요. 곧 재혼할 텐데 축의금은 안 보내도 돼요.
결혼할 때 거지처럼 돈 한 푼도 안 보태준 집에서 벼룩에 간 빼먹는 거 나도 원치 않으니까. 마지막 말에 그 여자는 도저히 못 참겠다는 듯 씩씩거리며 목욕탕을 빠져나갔습니다. 얼마나 당황했으면 가는 길에 미끄러져 엉덩방아까지 찢더라고요. 주위에 있던 아주머니들과 아주 신나게 웃었죠. 그 뒷모습을 보며 어찌나 속이 시원하던지. 아니나 다를까 그날 저에게 모르는 번호로 문자가 왔더라고요. 거짓말 하니까 기분 좋냐? 한심한 여편네 라고요. 그래서 조용히 딸이 받았던 꽃다발과 카드를 찍어서 보내줬죠. 그러자 답장이 없더라고요. 거짓말이면 뭐 어떤가요? 진짜로 딸을 재혼이라도 할까봐 그날부터 전전긍긍하면서 배 아파할 텐데 저는 그거면 충분해요. 기분이 좋아져서 그날 있던 일을 곧바로 딸과 남편한테 이야기해 주었는데 딸은 그저 웃고 남편은 못마땅해 하더라고요. 뭐하러 그런 거짓말까지 했냐고요. 남편이 제게 핀잔을 주자 딸이 제 편을 들면서 그 거짓말을 현실로 이뤄줘야 속이 더 시원할 것 같다고 하는 겁니다. 그 대표랑 진짜 만날 거냐고 물으니 아직은 모르겠다고 모호하게 말했지만요. 다만 그 전 남편과 하는 프로젝트는 막을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듣기만 해도 제 몇 년간 묵은 한이 내려가는 기분이었어요. 그런데 일주일 후에 정말 속 시원하게도 그 남자가 딸아이 회사와 진행하는 일이 엎어졌다는군요. 이래서 사람이 죄짓지 말고 잘 살아야 하나 봅니다. 자신이 한 일이 이렇게 돌아올 수 있다는 걸 그 사람도 뼈저리게 느꼈으면 좋겠네요. 그 일이 있던 날 밤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아주면서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넉넉한 집안도 아니고 여유로운 형편도 아니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정직하게 열심히 살아가자고요. 이렇게 살다 보면 분명 좋은 날이 있을 테니까 그 사실만 믿고 우리의 자리를 지키며 살아가자고 말해주었습니다. 저도 분명 가족들과 함께라면 그런 날이 올 거라 믿었죠. 딸애는 이제 곧 다시 한번 집을 나가 새로운 보금자리로 이동할 계획입니다. 자식을 내보낸다는 건 늘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정글로 보내는 불안한 기분이에요. 그렇지만 더욱더 성숙해진 딸이 무슨 일이든 잘 해낼 거란 믿음이 생겼으니 전보단 편안해진 듯합니다. 일이든 사랑이든 딸의 선택이 옳은 길보단 행복한 길이었으면 합니다. 그동안 많이 힘들고 괴로운 시간들이었으니 우리 앞에 놓인 길은 평탄했으면 하는 바람으로요.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